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레이스케일을 하도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들어보면, 이 그레이스케일을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스택스에 대해 언급한 리포트가 있어서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Bitcoin's Purpose, Sizing the Addressable Market. 한국어로 해석하면 비트코인의 시장 사이즈 가늠해보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쪽을 본격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택스 얘기도 나와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선요약을 좀 먼저 하고 가보자면, 제가 항상 드렸던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담보 가치로 활용될 수 있을 때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할 때고, 그게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다, 적정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왔어요. 이제 그 내용을 그레이스케일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의 목적 세 가지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짜 돈처럼 사용하는 비트코인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특히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그 그레이스케일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찰리 브라운님이나 그쪽에서 이제 되게 핫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그 그레이스케일. 이 그레이스케일이 스택스를 주목했다는 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스택스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짚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비트코인은 오늘날 부족한 디지털 상품 및 물리적 금의 대안으로 기능합니다. 금이랑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총은 아직도 작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디지털화된 시대에 더 적합한 가치자산의 저장소로서 금의 시장 파일을 뺏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잠재적인 금 대체물로만 그 역할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기타 솔루션을 통한 거래 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세계 일부에서 화폐 통화와 경쟁하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새롭고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NFT 및 레이어2 프로토콜 개발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점점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총 규모는 시장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점을 선요약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나온 지 14년이 됐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네트워크의 사용 가능 용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예전과는 되게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기회의 특정 측면을 소량화할 수 있지만 항상 혁신이 이 시장 사이즈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번역을 돌려서 좀 이상한데 제가 최대한 의역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금, 가치 저장소로서의 비트코인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비트코인은 이미 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특수한 속성을 가진 비금속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금은 운송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금은 아무래도 내가 분명히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긴 하는데 내가 전쟁이 났어, 갖고 가야 돼. 그럴 때도 굉장히 힘들고 보관에도 많은 코스트를 발생시켰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국가가 규제할 수도 없고 내가 니모닉만 알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도 굉장히 뛰어나죠. 이 비트코인은 소지자가 인터넷이 있고 개인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의 대안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럼 이제 금 시장이랑 비트코인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실제 금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5천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금의 시장 가치는 약 13조 달러, 그 중에서도 이제 뭐 3트릴리언 달러는 이렇게 있고 2트릴리언 달러는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금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도 5배나 9배 더 작은 거예요. 심지어 이게 이제 투자하는 금 시장만 그렇고 투자 용도의 금 말고 이 금 전체 산업 시장이랑 비교해 보면 더 차이가 클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그 금의 파이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시장이랑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에 얼마나 이제 파이를 적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두 번째로 교환 매체,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의 의도된 사용 사례는 P2P 전자연금 시스템이었지만 오늘날은 아무래도 그렇다고 할 수 없죠. 옛날에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 비용도 낮고 수수료도 싸고 하니까 진짜 P2P 교환 매체로 활용될 수 있었지만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고 블록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거래 비용이 훨씬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고가를 지불할 때는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1,000원, 2,000원, 만원 결제하는 데는 더 이상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죠. 실제로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 리미트를 넘었을 때 트랜잭션 피가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과연 교환 매체로 화폐로서 더 널리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후진국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선진국은 금융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카드 같은 것도 굉장히 싸고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특히 CDBC의 존재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많이 대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 비트코인 거래가 그래도 중앙 집중식 중개자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미 은행 기반 카드 시스템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이런 탈중앙 기치보다는 속도, 편의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 경제의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거래 매체로 더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은 이제 후진국이나 불안정한 국내 통화 또는 은행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 선호되는 교환 매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비용이 낮거나 기존 자금 통화 시스템의 네트워크 이점을 극복한 경우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 특성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르헨티나 통화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도 막 30%씩 가치 하락이 일어나고 이런다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엘살바도르에서의 비트코인은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합니다. 모든 소매 거래를 해주는 지갑이 있고 이 네트워크 문제도 정부 법령에 의해 극복되었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있죠. 이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썼었던 이제 비트코인 2023 마이애미를 갔다 와가지고 썼던 레포트인데 제가 엘살바도르 부스에서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엘살바도르는 진짜 비트코인으로 대부분이 가능하다고 해요. 좀 길긴 한데 이거 글도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관련 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진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많이 써?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진짜 많이 쓰고 있어. 세상에서 한 15% 정도? 국민의 15% 정도는 비트코인을 쓰고 있고 무엇보다 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상점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써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사치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도입하고 관광객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진짜 나라가 바뀌고 있어 라는 인터뷰를 제가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공감이 돼요. 이게 비트코인이 진짜 우리는 그냥 업비트 키고 올랐나 떨어졌나 주식 종목 같이 여기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진짜 이 나라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거라는 생각을 저는 저 인터뷰 때 많이 했었어요. 이거 한번 다음에 살펴보세요.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있고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비용이 절감되면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 말고 이제 활용의 가치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글로벌 M1 통화가 이제 약 60조 달러 정도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 중에 파이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또한 밸류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이 미국 달러의 국제적 사용을 고려해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사실 달러를 안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 그런 걸 보면 이 국제 통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사실 또 달러는 이제 정책의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서 가장 막강한 통화고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달러를 많이 풀어버린다거나 뭐 북한처럼 이제 핵개발국 불법 국가인 경우에는 달러 거래를 막아버린다거나 이런 제약을 국가에서 가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이 달러랑 어느 정도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세틀먼트 레이어로서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원래 P2P 거래, 금융 프로그램을 위해 계획되었지만 네트워크의 잠재적인 사용은 장기적으로 이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NFT는 견인력을 얻어서 네트워크를 아주 효과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제 오디널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에도 NFT가 생성될 수 있게 됐고 비트코인 블록에 임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수료가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채굴자들은 1390 비트코인을 채굴 수수료로 먹을 수 있었죠. 이 이후에도 오디널스 민팅은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인스크립션이라는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역사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비트코인 항상 이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은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2배씩 올라가지고 채굴자들이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 안 먹더라도 그냥 블록 보석만 먹더라도 이 채굴장은 유죄가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채굴을 많이 하는데 야 나중에 반감기 3번 4번 도와가지고 블록 보상이 적으면 네트워크 수수료로 채굴자들이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거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대로면 비트코인 망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오디널스가 등장을 하면서 야 그거 아니야 비트코인 어차피 네트워크 수수료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어 라는 걸 오디널스가 보여줘서 이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오디널스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 그냥 화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오디널스를 보니까 야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2차 3차 창작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면 엄청난 시장 밸류가 있겠구나 라고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죠.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능성은 네트워크의 범위를 더욱 넓힐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초기 리더 중 하나는 금융, 게임 및 소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뎁들을 제공하는 비트코인 레이어2인 스택스입니다. TVL은 20밀리언밖에 안 되지만 스택스는 여전히 파일럿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스케일링 솔루션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거는 300밀리언 이상인데 스택스는 이제 20밀리언 정도입니다. 또한 이 플랫폼은 작년에 90개 이상의 뎁들이 개발되었고 풀타임 개발자도 43명으로 갈수록 성장하고 있고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중에서도 28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오디널스랑 스택스를 살펴봤을 때 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치 저장, 화폐 이런 걸 넘어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잠재적인 비트코인 관련성을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아티스트, 개발자, 투기꾼, 수집자, 게이머 등등 이 많은 시장을 포용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훨씬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술 시장도 먹고 수집품 시장도 먹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이런 거를 먹을 수 있게 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문단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금, 지불 수단,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가능 여부까지 이 비트코인에 관련한 유용성과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가치 저장소로 성장하여 세계 금 투자 시장에 훨씬 더 많은 파일을 뺏어먹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채택한다고 가정하면 비트코인이 지불 수단으로서 성장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 비트코인이 최초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인데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얹혀지기 시작한다면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여러 새로운 시장에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레이스케일 리서치는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러 경로에 대해 불리시합니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냥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은 담보자산이 아니다 이거 활용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그레이스케일도 한번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점이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저는 예전 한 1년 반 전만 해도 진짜 소수의 사람만 이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진짜 시장 전반적으로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투자해왔던 그 아이디어가 진짜 실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게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레이스케일을 하도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보면 이 그레이스케일을 예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작년 7월쯤에 냈던 기사인데 우리가 이제 신규 투자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는 자산 중에 이제 스택스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블록스택 시절부터 이 그레이스케일과 블록스택은 꽤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얘네가 진짜로 포트폴리오로 편입해준다면 뭐 진짜 잘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거랑 무관하게 그냥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디파이 하는 거, 돈놀이 하는 거 그쪽에 훨씬 더 관심이 있어서 뭐 그레이스케일이 저한테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말 대중들이 사랑하는 투자사이긴 하니까요. 특히 유튜브에서 찰리 브라운님 뭐 이쪽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스택스가 내러티브만 한번 붙으면 진짜 엄청 성장할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